네가 내 딸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 돌아와야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문득 핸드폰 화면에 뜬 낯선 번호, 그리고 그 아래 써진 단 한 줄. 아버지의 필체였다. 살아계실 때도 나는 아버지에게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 이 글씨, 어쩐지 낯익고 또 그리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이름은 민서입니다. 10년 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땐 모든 게 싫었고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점점 무뚝뚝해졌고 마치 나를 자꾸만 옥죄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도 직업도 사랑도 아버지는 한사코 반대했죠. 그 남자는 안 된다. 넌 결국 울게 될 거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겠다고 보여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뛰쳐나온 서울,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지만 결국 이혼했고 지금은 딸 하나 데리고 작은 원룸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걸었어. 하지만 그날 그 편지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아버지의 글씨가 핸드폰 화면에 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를 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쉰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민서냐? 그 목소리, 너무도 익숙한, 내가 수십 번 꿈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빠?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아버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그동안. 나는 단숨에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끌고 딸아이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긴 채로 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옛날 집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몰라보게 늙어 계셨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 시절처럼 단단하고 무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들여보내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써온 손편지가 무려 45통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시간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나를 생각했던 겁니다. 생일마다, 졸업식마다, 엄마 제사날마다 아버지는 나에게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다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주지 않았어요? 내가 울먹이며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잖아. 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 보여주려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유산을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병원비로 다 써버렸고 이제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라도 팔아야 너희한테 짐이 안 되지 않겠냐? 나는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꼭 지켜다오. 내가 내 딸이라면. 그리고 아버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2번째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모시겠다고 마음먹은 그날 나는 서울로 올라가 딸아이를 데려오고 작은 집 몇 개를 챙겨 고향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딸아이는 낯선 시골집에 어리둥절했지만 나보다 더 빨리 적응해 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이거 먹어요. 라며 김치를 내미는 모습에 아버지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고 그 웃음은 내가 평생 기억하는 아버지의 표정 중 가장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 즉 내 고모였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듯 하다가 이내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민서야, 아버지 마지막은 가족이 좀 나눠서 모셔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모는 내게 아버지를 다시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나서 내 생활도 빠듯하잖아.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걸 나는 직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마을에서 돌던 소문. 아버지가 집을 팔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모가 유산 상속을 노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아버지는 제 가족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고모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서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또 망가질까봐 겁이 난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조금씩 일상이 정리되는가 싶던 그 무렵, 또 다른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딸아이 양육비 문제로 연락도 없이 찾아온 그는 나를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버지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딸아이 앞이라 꾹 참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내 손녀 앞에서 그런 말 또 하면 절대 용서 못한다. 전 남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집 팔고 민서한테 돈 좀 주시죠? 그럼 우리도 좀 살림이 나아지게. 그 말에 나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오랜만에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서야, 사실 그 편지들 중 마지막 한 통은 네가 떠난 날 쓴 거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다만 언젠가 너도 엄마가 돼보면 알게 될 거다. 말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는 게 부모라는 걸. 너를 보내고 나는 매일 후회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부디 내가 그 남자에게서 상처받지 않기를.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를 가로막았던 아버지가 미웠고 날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혼자 남겨진 사람이었고 내 선택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했던 외로운 노인이었다는 걸. 이듬해 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혼녀에 아버지를 데리고 사는 딸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이 저렇게 정성껏 모시는 거 보면 참 기특해요. 한편 고모는 여전히 유산 문제를 언급했지만 아버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 집은 민서에게 줄 거다. 누구보다 내 속을 이해한 애니까. 고모는 분한 얼굴로 떠났고 나는 비로소 아버지 품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아이가 내 품에 안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나중에 외할아버지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가족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법적으로 따져볼 거야. 아버지한테만 상속권한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날 고모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던진 말이었다. 나는 그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모 앞에 앉아 말했다. 고모,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본인의 의지로 재산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상속은 아직 논할 때도 아니고요. 그러자 고모는 민서야, 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네. 법은 내 편만 들어주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 고모 측 변호사가 보낸 부당한 재산 단독 점유 금지 및 공유 재산권 분할 요청이었다. 이제 싸움은 진짜로 시작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나는 서류를 들고 읍내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말했다. 현행법상 살아계신 재산에 대해 자녀가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압박을 통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고모는 법을 이용해 아버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 그냥 집 나가 있을까요?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한마디 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집을 지켰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못 지키려고 하니?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릴 적 내 잘못된 선택도 이혼으로 받은 상처도 그리고 아버지와 멀어진 세월도 다 제 탓이었던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고모가 읍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민서 씨가 아버지를 강제로 집에 모셔왔다고. 나는 경악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걸까? 이장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모시고 누가 무슨 짓 하는지. 말 없는 편견, 보이지 않는 오해가 점점 나를 짓눌렀다. 딸아이조차. 엄마, 왜 외할머니는 우리한테 화난 거야? 라고 묻기 시작했다. 나는 딸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밝고 싶었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자 읍내까지 다녀오셨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손에 들린 종이를 봤다. 공증서였다. 이 집과 내 예금, 민서 앞으로 전부 남긴다. 다른 자식이나 가족은 내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펑펑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버지는 내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다. 민서야, 나 너한테 마지막 선물 하나라도 해주고 싶다. 평생 내가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내 목 아니겠냐? 공증을 받은 그날부터 고모는 연락을 끊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계속 협박성 문서를 보냈고 마을에는 민서가 아버지를 속여서 집을 뺏었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졌다.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딸아이였다. 엄마, 나 무서워도 괜찮아. 엄마랑 외할아버지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와 딸아이의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벽에 걸었다.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내 마음을 채웠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싸움이 아니라 증명해야겠다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아버지의 의지를 대신해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이 집을,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버지 병 내가 더 빨리 알았다는 거, 숨긴 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고모가 보내온 내용 증명에는 그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직접 고모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며 부탁하셨던 그 병의 경과를 내가 일부러 숨겼다는 식으로 왜곡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받지 않다가 두 번째는 차가운 목소리로 받았다. 왜? 무슨 일인데 또? 나는 참지 않고 말했다. 아버지가 원해서 말 안 한 거예요. 당신도 그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고모는 웃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아버지를 끼고 사냐고?
내가 서울에서 버림받았다고 여기 와서 동정심으로 이 집 뺏어가는 거지? 난 그렇게 안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결국 이 모든 건 고모에게 아버지가 준 사랑의 크기와 기회의 차이 때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할머니와 지냈고 고모는 도시로 나가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버지와는 멀어졌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과거가 원망의 이유가 되는 건 너무 가혹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말고 내 쪽을 바라보셨다. 민서야, 혹시 고모가 또 뭐라고 하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아버지 병까지 끌어들여요. 제가 숨겼다고. 아버지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 잠시 후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사실은 말이다, 민서야. 내가 너한테 이 집을 물려주겠다고 마음먹은 데는 이유가 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냥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고모는 말이다. 어릴 때부터 나하고 거리감이 있었지. 내 잘못도 있었고. 근데 말이다, 민서야. 너는 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미 많이 다쳐 있었잖니. 나도 안다. 내가 겉으론 괜찮은 척 해도 아이 데리고 이 마을에 다시 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올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보고 계셨던 거였다.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하려는 거다. 네가 다시 상처받지 않게 네가 우리 집에서 내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고모에게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집 나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병에 대한 문제를 언론에 알릴 수도 있어. 이제는 협박이었다. 나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두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다음날 아버지는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민서야, 내 병 말이다.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도 말하자. 괜히 너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요. 아버지의 마지막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나눴다. 며칠 후 고모는 마을 사람 몇몇과 함께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차는 시끄럽게 도착했고 고모는 들고 있던 종이들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 집은 공유 재산이에요. 나도 들어올 권리 있어요. 나는 아버지 대신 마당에 나가 섰다. 고모, 지금 이 상황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벌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고모는 눈을 부릅떴다. 민서,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후회할 거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지금 누구보다 그분 곁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는 그걸 지킬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중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고모를 향해 말했다. 자식이 많아도 저렇게 사는구먼. 우리 민서는 늘 조용히 아버지 옆 지켰어요. 이 집은 민서 몫이야.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적셨다. 아버지의 의지를, 내 진심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었다. 고모는 결국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는 만큼 더는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싸움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이 집 지켜야 한다, 민서야. 고모가 뭐라 하든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다. 이건 그냥 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근거니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숨이 점점 가빠오고 의사 선생님은 준비를 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는 할 수 없는 거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숨소리 하나 없이 아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목 놓아 울지도 못했다. 너무도 담담하고 차분한 이 이별 앞에서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별이 이렇게 잔잔하게 오는 거라면 사랑도 그렇게 조용히 깊어지는 것이겠구나 생각했다. 장례식 날 고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당당하게 입장하더니 나를 쏘아보듯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절을 마치고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 뜻 그대로 지켜드릴게요. 고모는 끝내 조문이 끝나기도 전에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집 유산 분할 신청할 거야. 민서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지. 그 말에 마을 이장은 조용히 중재에 나섰다. 아버지께서 유언장 남기셨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정식 문서로. 고모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다. 뭐? 유언장? 그래, 손수 쓰셨더라고. 변호사 입회하에. 고모는 무언가 할 말을 잃은 듯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이 아버지의 전부였던 것처럼 저에겐 아버지의 사랑이 전부였어요. 돈이나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모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말없이 돌아섰다. 그 후 모든 것이 조금씩 정리되었다. 고모와의 법적 갈등은 아버지의 유언장으로 인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내게 응원을 보냈다. 민서야, 너 진짜 잘했다. 아버지 뜻, 네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이 집 내가 이어가야지. 내가 아버지를 가장 오래 지켜봤잖아.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였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 이 마을에서 작은 꽃가게를 열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라. 는 그 말대로 아버지의 책상이 있던 작은 방은 이제 내 작업실이 되었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다. 가끔 고모에게서 소식이 오곤 했다. 직접 연락하진 않았지만 공동묘지에 놓인 국화꽃을 보면 그녀가 다녀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미워하기엔 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고 아버지의 죽음은 내게 남겨진 시간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열게 되었고 내가 직접 강의안도 준비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삶이란 매 순간이 배움이고 나눔이라는 걸 더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다. 민서야, 네가 이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구나. 아버지도 참 좋아하시겠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가 받은 걸 이제는 조금씩 돌려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인생이란 결국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나는 아직도 가끔 아버지를 꿈에서 본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내게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되어준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끝까지 이 집을 지킬 힘이 된다. 삶은 가끔 모든 걸 잃은 듯한 순간에 진짜 소중한 걸 선물처럼 안겨준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내게 그런 선물이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외면 속에서 상처받았던 기억, 혹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가족의 손길.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황금 연결고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